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지은이는 일본의 코칭 전문가 에노모토 히데타케입니다.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다움을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념과 맞닥뜨렸을 때에 의식 속에서 흔들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의문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흔들림을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이 품어온 생각에 대해 되묻는다면 당신의 눈앞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했을 때 느끼는 컬처 쇼크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과 풍습에 처음엔 당혹스럽다가도 얼마 안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당신의 생각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의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다. 운 좋게도 입사한 회사에 해외 유학 제도가 있었다. 나는 입사한 이듬해부터 매년 지원서를 냈다. 어느 날 영업 업무를 맡고 있던 나는 업무상 친분이 있던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에게 유학의 꿈이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 대표는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회사 대표를 소개해 주었고 그 사람은 다시 유학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소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인테그럴 스터디즈라고 하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의 대학에서 조직 개발과 변용학이라고 하는 이 또한 생전 처음 듣는 학문을 배우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학문이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조직 중심의 조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CIIS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1993년 겨울 유급 휴가를 내고 미국에 갔다. 학교에는 미리 연락해서 수업을 견학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내가 상상하고 있던 미국 대학의 수업 풍경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교실 수준의 작은 강의실에 남녀노소가 원을 만들어 앉아 있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끝내 교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조용히 견학만 하고 나가려는 나를 불러 원의 한 자리에 앉혔다. 그 원 속에 앉아 있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가까운 미래에 내가 여기 앉아서 배우고 있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이미지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 문득 애당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리스크와 문제들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꾸 가고만 싶은 이 생각은 나 자신을 초월한 다른 어딘가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면 두렵다고 등을 돌리는 것은 하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겠다고. 종교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생각으로 수수께끼가 단숨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귀국 후 첫 출근을 한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는 내면의 소리라고 부른다. 포인트는 이유 없이이다. 왜 이런 게 올라오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직감에서 오는 뉘앙스는 즉흥적인 생각이나 갑자기 느껴지는 깨달음이지만 내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는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울리는 생각이나 느낌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을 말하며 만약 그것에 따랐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크게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내면의 소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의외성이다. 내면의 소리는 보통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내용에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면의 소리는 종종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꽤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소리는 결단코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치 들려도 듣지 못한 것처럼 지나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내면의 소리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없앨 수도 없다. 어떤 맥락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그 소리에는 미묘한 설득력이 있으며 꽤 강한 임팩트가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강한 임팩트와 지속성은 내면의 소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아무리 안 들리는 척해도 왠지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이유가 없는 생각이나 마음일수록 타인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사람만의 오리지널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가 없는 것에 나다움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생기는 의문은 어떻게 그것을 깨닫는가일 것이다. 출발점은 자신 속에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나의 경우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단어 혹은 문장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신체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문자 그대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 내면의 소리를 듣기 쉬울까? 나는 자연 속에 있을 때가 도시의 인공적인 환경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들렸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로 여겨지는 것이 들렸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그 소리가 암시하는 방향을 향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더 강해진다면 이것은 내면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내면의 소리인지 아닌지는 액션을 취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세상에 내면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아도 소리에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토록 내면의 소리에 집착할까? 내 인생을 더욱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울리는 것을 소중히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결코 쉽지 않다. 자칫하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어서 내면의 소리를 충실히 따라가고자 노력할수록 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변화무쌍하면서 활기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에 따르건 따르지 않건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물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대에 인생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떻게 살아도 리스크는 따른다. 미래가 훤히 보인다면 오히려 시시하지 않을까? 결말을 알고 읽는 추리소설이 재미있을 리가 만무하다.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축구를 보면서 열광적인 응원이 안 나오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만일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 인생은 과연 즐거울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일까? 내면의 소리에 따르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나 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된다면 결국 마음을 놓을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원래부터가 이유가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수할 각오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그 정도의 각오 없이는 진정한 나를 사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조직 개발과 변용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기차게 일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할수록 나의 관심은 조직보다는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이때부터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각각 다른 기회에 세 사람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코칭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결국 1995년 나는 세 명의 지인이 공통적으로 거론했던 The Coaches Training Institute, CTI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코액티브 코칭 기초 코스를 수강하게 되었다. 싱크로니시티란 20세기 중반 심리학자 칼 융이 거의 같은 시기에 떨어진 장소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으로 공시성으로 번역된다. 지금은 원래 의미에서 조금 확대되어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를 가리키며 줄여서 싱크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자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미가 있는 이다.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면 바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린 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연에서 의미를 발견할지 말지는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건 싱크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싱크로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세 명의 다른 사람이 다른 타이밍에 코칭 수업을 추천했다고 하는 우연의 일치에 내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느낀 시점에 이것은 비로소 싱크로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싱크로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암시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한 발씩 내딛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런 경험이 되풀이될수록 싱크로들이 나에게 중요한 만남의 기회와 전환기를 맞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싱크로는 이정표임과 동시에 피드백이다. 만약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싱크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래, 그 방향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인다. CTI에 장학금을 요청했을 때와 거래처 사장님에게 대출을 부탁했을 때 나는 솔직히 말해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다. 만일 거절당한다면 자격증 코스는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랬던 것이 양쪽에서 모두 승낙을 해주었고 그것도 같은 날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싱크로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늘이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싱크로를 알아차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싱크로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자주 일어난다. 사실 우연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것 정도로 정의하면 어떨까? 우연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연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의외성이 있다. 의미가 있는 우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한 타이밍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즉, 싱크로란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알아채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현상인 것이다. 하늘이 싱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질문 혹은 반문과도 같은 형식으로 다가온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긴다. 하고 싶은 일을 주변에 많이 말하고 다닐수록 싱크로는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고 싶은 일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한다. 바보 취급을 받거나 반대 의견에 부딪히거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싱크로도 내면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둘 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하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내면의 소리는 나의 안쪽에서 오는 사인이고 싱크로는 나의 바깥쪽에서 오는 사인이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은 유학 중에 개발했던 천직창조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워크숍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코칭을 해주는 개인 비즈니스 형태였다. 그렇게 시작된 스터디 형태의 코칭 교육을 계기로 인재교육 관련 잡지사에서 코칭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오더니 교육 연수업체에서 강연과 연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9년 부하의 능력을 12배 키워주는 마법의 코칭이 출간되었다. 첫 저서인데도 타이밍이 좋았는지 10만 부 이상 팔리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여기저기서 강연과 연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이른바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코칭에 대한 강연과 연수 기회가 늘어났으며 이것이 또 계기가 되어 코칭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이 뜻하지도 않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나를 코칭의 길로 걷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뒤돌아보면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을 타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흐름이란 몇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종종 이미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각오가 필요하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느낌이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해보는 것이다.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위인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위이화라는 말이 있다. 무위란 중국의 3대 종교 중 하나인 도교의 중심 개념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위도식이나 무위하게 지내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무위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에는 흔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지만 도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무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교에는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며 이는 우주 자연에 대하여 자규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뜻한다. 즉, 무위란 자규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바꾸어 말하면 우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위이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더라도 또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온 코칭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무위이화인 것이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획에 따르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흐름을 타는 인생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무의식 중에 선택해서 산다. 근본적인 이유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손을 떼고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이 두려울 것이다. 한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즉 기지 안에서 세우는 것이므로 이것을 따르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계획으로 그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인생에는 기지의 일보다 미지의 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어차피 미지의 일이 많은 인생이라면 오히려 미지를 즐기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에서 볼 때 만족감과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지의 일에 마음을 여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관계가 있다. 미지의 일에 대해 두려움을 품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상을 아군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우주를 우호적인 것으로 보느냐, 적대적인 것으로 보느냐에서 나온다고 했다. 나는 이런 인생관을 레디컬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레디컬이란 근본적인이라는 의미와 과격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레디컬 트러스트는 어떠한 근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의식적으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자신을 열면 열수록 내면의 소리와 싱크로 메시지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낀다. 미지의 일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세상, 더 말하면 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흐름은 바뀌는 타이밍이 있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형태로든 흐름의 변화가 주는 사인을 느낄 수 있다. 한번 흐름을 탔다고 하더라도 탔을 때의 느낌을 항상 확인하며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다시 그 흐름과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쩌면 흐름이라기보다는 파도라고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서핑을 할 때 넓은 바다 저편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기다렸다가 스스로 의지로 타는 것처럼 인생에서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파도를 나 자신의 의지로 탄다고 상상해보자. 서핑할 때도 모든 파도를 다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파도를 탈 것인가를 선택한다. 타고 싶은 파도가 아니거나 미처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파도를 그냥 보내기도 하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거다 하고 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 탔는지의 여부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실험의 연속이다.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흐름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다. 타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내면의 소리와 싱크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인생의 흐름을 따르며 사는 것이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날 배 갑판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문득 내면의 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It's time to move on. 왜 그때 영어로 소리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석하자면 지금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다 라는 의미가 되겠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코칭을 내려놓을 것이었다. 머리는 즉각 말도 안 돼 라며 반론했다. 당시 사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년 후인 2003년 말 CTI 재팬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뒤돌아보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인생에는 허사란 없다. 일이 일어날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에는 허사가 없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더라도 각각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다른 동물도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다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것에만 국한되며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한 의미 부여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삶의 의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의미와 무익한 의미이다. 유익한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의미이며 무익한 의미란 자신에게서 힘을 뺏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의미를 부여한다.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네 브라운 교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뿐인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평소 머릿속에서 비극 리허설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의미 부여가 자신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힘을 빼앗는가이다.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강렬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산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던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스실로 보내지기 전에 생명을 다했다고 한다. 즉,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차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자.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았을 때 아, 그때 그 일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의미 부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후에 당신의 삶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모든 의미 부여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힘을 주는 형태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 일들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자신은 어디까지나 농락당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나를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나 자신에게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일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모든 역사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육체적인 자유를,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사회적인 자유를, 전제정치 시대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 얻어낸 산물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모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큰 시각에서 볼 때 인류는 이러한 진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는 정신적인 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학, 특히 근대 이후의 전통 과학에서는 항상 하나의 해답을 추구해왔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한 가지로 규정하고 애매한 요소가 섞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scientific reality, 과학적 현실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 symbolic reality, 상징적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대해 항상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scientific reality는 하나밖에 없지만 symbolic reality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다. 어떤 일에 대해 항상 좋게 해석하는 사람을 무골호인이라고 부른다. 바보 취급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무골호인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게 해석해서 더 힘이 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자신에게 힘이 되는 형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모든 의미 부여의 기반이 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는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다. 프랭클이 말한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된다. 만일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면 사는 의미 자체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올바른 해답을 찾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가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이 세상에는 어딘가에 반드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나를 살기 위해서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질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올바른 질문이라고 표현해 보았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질문을 품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올바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품고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궁금증이 아니라 마음에 걸려 오래오래 남아있는 질문을 말한다. 그 사람이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안에 있다. 코칭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힘을 빼앗기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는 질문이 불쑥 튀어나오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하면 할수록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질문은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충분히 숙성되어야 나오는 깊은 맛과도 같은 해답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이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질문이 생겼을 때가 바로 인생에서 전환기를 맞이하는 때인 경우가 많았다는 느낌이 든다.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겼는지 아니면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인생의 스테이지가 바뀔 때 거기에 반드시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질문에는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금방 해답이 나오지 않는 큰 질문을 갖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메리칸 원주민의 속담에 질문을 가진 부족은 살아남았고 해답을 가진 부족은 멸망했다는 말이 있다. 최근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리질리언스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힘이다. 질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일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질문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익숙한 영역 안에 편안히 안주한다는 뜻이며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등과 같이 자신에게 중요하면서도 바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준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남긴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질문을 찾으세요.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찾으세요. 그리고 질문들을 살아보십시오. 질문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새 해답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어딘가에 도달하거나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축과 같은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란 미래형이나 과거형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그것에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길과도 같다. 그 길 위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고 느낀다.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애당초 인생의 목적이란 존재하는가 하고 말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있다고 대답할 수도 없다고 대답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믿어야 당신이 힘이 나는가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타고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크게 달라진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어떤 때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이것은 두근거림과 기쁨, 감동과 희망 등 긍정적인 것뿐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도 포함한다. 어느 쪽이든 거기에 그 사람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채워지고 있을 때 마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흔들리고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흔들린다. 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이 인생의 목적은 이쪽이야 라고 하는 표식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윤택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당신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라면 어떻겠는가? 나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너는 이래야 해 라는 지시를 받으며 자랐다. 중요한 선택에서조차 내게 자유는 없었다. 대학을 1년간 휴학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때도 회사에 취직할 때도 그 회사를 관두고 미국으로 유학 갈 때도 아버지는 귀를 막고 반대하셨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 코칭 사상을 만났을 때 더 크게 공감하고 그 후 코치로서 더 많은 희열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임파워먼트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내기 위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든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는 숲에 버려진 남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밤에도 달빛이 반사되는 하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집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얀 돌멩이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놓은 사건들과의 만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돌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우리도 집, 즉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정한 나를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사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홈이 아니라 어웨이한 상태로 보내는 운명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어웨이한 상태로 자신을 두는 것일까?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나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생각해낼 수 있다.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실제로 해보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한동안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의식 속에 붙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움직일 만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한자로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고 쓰듯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살 때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주민들 중에는 비전 퀘스트라는 풍습을 가진 부족이 있다. 이는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숲속 깊이 들어가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비전을 얻을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는 의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란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며 미국 원주민의 세계에서는 이를 생각해내는 것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일을 경험한다. 특히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거나 일반 상식과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야? 그거에서 뭐 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인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구나, 혹은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고에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이유를 깨닫는다. 그렇다면 행동에 왜 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이유가 없는 행동이 잘 될 리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근거라도 있는 것일까?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잘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잘 될지 못 될지는 행동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일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행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는 편이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을 안심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짜 안심이지 진짜가 아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이걸 왜 하는가라며 이유를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할 때가 있다. 아무런 이해타산도 기대도 없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 없는 행동이야말로 순수한 행동이며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마음껏 이유 없는 행동을 해보자. 나는 이렇게 마음을 따라서 이유가 없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아, 그때 그 행동이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했다. 기대하지 말고 행동하라.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속담이자 좌우명이다. 여기서 진인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대천명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심리적 요인의 대부분은 거의 쉽게 없앨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 기대와 신뢰라고 하는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대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그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함정이 실패하면 어떡하지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만약에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면 어떡하지이다. 두려움과 불안감의 배경에는 인생에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고가 숨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한 길만이 정답이라면 한 발을 내디딜 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 길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선택하려고 했던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정말로 다른 길로 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갈림길에서 고민만 하면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어차피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면 나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이 정신건강상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뜻이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정상을 올려다보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기보다는 먼저 작은 언덕 하나를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 걷기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투성이다. 한 발이라도 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당신은 이유 없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생은 도착 지점이 정해진 주사위 게임이 아니다. 인생을 주사위 게임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화하는 프로세스로 여길 것인지는 그 사람의 인생관에 달려있다. 사고방식이나 견해도 맞다, 틀리다, 혹은 우수하다, 열등하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흐름이라고 하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여기서 또 순환이 생길 것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 계절에 와 있는가? 지금까지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의 수는 총 대략 100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수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 전체보다 10배가 넘는 수의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죠. 이것은 인류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개개인이 얼마나 개성적이고 고유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설령 말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로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환경과 경험과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 삶을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를 낳아준 자연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는 것처럼 자연이 나를 이 세상에 심었으니 나만이 맺을 수 있는 꽃과 열매를 내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나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내 속에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나침반과 지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내면의 소리라고 표현하죠. 싱크로라고 하는 흐름은 운명과도 유사한 의미라고 느낍니다. 여름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얕은 곳인데도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흐름과 기회가 내 삶에 새로운 문을 여닫거나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보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입니다. 태어난 이유라는 것은 아마도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이나 사명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는 세상엔 그 무엇도
허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는 헛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나 목적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설령 자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 그것 외의 다른 일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인간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짧은 삶에서 실현하고 떠납니다. 이것을 여행으로 비유하면 유럽 여행 9박 10일 패키지 여행과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 보려고 해도 열흘이 부족합니다. 유럽을 열흘간 보려면 얼마나 겉핥기로 보아야 할까요? 삶의 흐름과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산다면 100년을 살아도 9박 10일 패키지로 유럽을 본 것처럼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기억에 남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정중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외부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내면의 목소리 듣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은 지능이나 학습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와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무척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머리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요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을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다가설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의 그림자처럼 여기고 하루에 한 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 그림자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내 몸이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고 내 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내 삶이 구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그림자 같은 내 마음을 보면 나의 몸과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은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얼핏 보기엔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거꾸로 거대한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작은 계획대로 산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고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요즘 명상 공부에서 제 화두는 모든 것을 항상 흥미롭게 바라보는 연습, 언제나 내 마음을 살피는 습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공부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면 삶이 흥미로워지고 나의 판단이나 감정에 빠져 일희일비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 바라보면 모든 게 흥미롭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바라보면 세상이 또 그렇게 보입니다. 내 마음을 늘 살피는 것은 내 삶의 진실을 보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감정과 관념이 들끓는지 살피는 것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공부하기는 최근에 붙잡은 화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합니다. 마음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코칭 전문가이지만 마치 선생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삶의 흐름과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그에게서 신선한 꽃내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각 고유한 꽃들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